네, 사회학 공부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회학은 사회의 존립 이유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사회란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작동 방식이나 규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지요. 사회학은 인간성의 형성에 기여하는 사회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자연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자기가 속한 사회 환경의 영향도 크게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되어 감에 따라 자연에 대한 인간 사이의 독립성, 자율성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되고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자연 환경보다는 사회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 자신의 본성이나 욕망, 사고의 방식이나 감정의 방식이 그리고 행동의 방식도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여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학은 사회의 모습이나 변화가 어떻게 우리 인간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학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태가 발생한 이유나 의미를 그 사태에 직접 관계되는 고립된 개인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개인의 주관적인 성격이나 그 개인이 내린 자의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개인에게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도록 만든 사회 구조라는 배경적 맥락 속에서 그 사태를 이해하는 관점을 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명한 장발장의 사례입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결국 18년이라는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회로 되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신부님의 은수저와 은식기를 훔치는 범죄죠. 근데 이러한 장발장의 모습은 자신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정직하고 충직한 사람인 자베르 경감에게는 잡아서 벌 줘야 할 나쁜 사람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즉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의 이러한 행위를 장발장 개인의 고립된 개인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베르 경감의 이러한 관점은 과연 옳은 것일 수 있을까요? 사회학 공부에서 구조적 이해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학은 가장 바람직한 사회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한 민주주의야말로 인류가 영위해온 수많은 사회 형태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회의 형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학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위기와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자각 및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각종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정책이나 제도, 주장이나 관행들이 어떤 영향을 가져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사회학 공부에서 중요합니다. 즉,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 주장들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반대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 사회의 모습이 형성되는 데에는 서로 다른 많은 요인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요인들로는 전통적으로 내려져 오는 관습이나 생각 같은 요인, 외부의 다른 사회로부터 오는 영향,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구조와 상황, 또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자율적인 의지와 판단 등등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회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느 학생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회학 공부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쓰잘데기 없는 것을 외우기 싫다. 아마도 제 생각에 사회학 계열의 과목을 공부할 때에는 새롭고 생소한 개념들을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달리 생각해 보면
사회학 공부에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지 물읍니다. 가령 수학에서처럼 아무리 원리를 굴려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은 사회학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학 공부의 어려움의 원인은 생소하고 낯선 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이나 거부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저항감이나 거부감만 극복할 수 있다면 사회학 공부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 공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익숙하지 않은 낯선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학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외우려 들지 말고 문제되는 말이 어떤 사태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말이 적절하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게 되면 외우지 않아도 쉽사리 익숙해져서 그 말을 저절로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시나 소설을 읽는 기분으로 사회학 교과서를 읽어보십시오. 그와 같이 부담 없는 마음으로 읽게 되면 의외로 교과서의 내용이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철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철학 공부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철학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철학의 근본적인 물음은 우주 속에서의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탐구해 갔으며 그리하여 어떤 결론들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에서 커다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철학사를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철학을 공부하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흔히 철학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구분해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동양 철학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철학은 유교와 불교, 도교 이 세 가지의 기본 기둥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이야기됩니다. 유불선이라고 하지요. 저때 얘기하는 선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선과는 다릅니다. 유교는 인간이 따라야 할 바른 도리가 무엇이고 인간이 따라야 할 바른 도리인 인도와 하늘의 이치인 천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며 바람직한 사회 형태와 정치 질서가 무엇인지를 주로 탐구해 왔습니다. 불교는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깨달음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탐구해 온 것입니다. 도교는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고 자연과의 합의를 통한 인간의 자유를 추구해 온 학문입니다. 동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으로는 수행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수행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양 철학은 말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 모습, 그것을 유교에서는 군자 혹은 성인이라 부르고 불교에서는 각자, 깨달은 자라고 부르며 선, 즉 도교에서는 도인이라고 주로 불러왔죠. 동양 철학에 따르면 이와 같은 수행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으며 욕망 또한 새롭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서양 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은 고대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이라고 시대별로 구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양 고대 철학은 우주의 본성이 무엇이고 인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해 왔습니다. 서양 고대 철학이 물은 이러한 물음들은 여전히 현재까지도 철학의 본령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물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서양 고대 철학에서는 논리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즉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사유 자체에 대한 탐구인 논리학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서양 고대 철학과 서양 중세 철학 사이에는 불연속성보다는 영속성이 크기에 일반적으로 서양 중세 철학은 서양 고대 철학에 넣어서 같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서양 근대 철학은 서양 고대 철학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의 이유는 바로 역학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역학이란 변화나 운동을 이해하는 학문을 일컫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변화나 운동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것이 변화나 운동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변화나 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가 서양 고대 철학과 뚜렷이 구분되는 서양 근대 철학의 탄생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를 이해하는 기존의 지식과 이해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그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서게 되는 것을 강렬히 경험하게 된 근대 철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갖는 지식 자체가 무엇이고, 즉 인식 자체가 무엇이고, 그러한 인식이, 즉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식론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철학의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인식론이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즉 어떤 방식이나 어떤 과정을 거쳐 세계에 대한 인식을, 즉 지식을 갖게 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또한 우리가 갖는 이러한 인식은 과연 세계에 대한 참된 이해를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묻는 학문이며,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인식의 능력을 초과하는 한계는 무엇인가를 묻는 학문입니다. 또한 세계에 대해 우리 자신이 가지는 인식, 즉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밖에 있는 객관적인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식론의 발전으로 인해 환기된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철학은 이제부터 자연이라는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인 역사나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서양 현대 철학은 서양 근대 철학보다 인간의 내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 현대 철학이 발달하게 된 배경은 언어학이나 정신분석학 같은 인간의 깊은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의 발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철학의 경향은 역사나 정치, 문화나 사회제도 등 우리 인간이 외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외형화된 것들의 이면에 숨어서 자신을 은밀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욕망이나 무의식 같은 우리 인간 자신의 더 깊은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양 현대 철학은 우리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오래된 생각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현대 철학은 과학보다는 예술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죠. 많은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걸 왜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철학이란 우리 자신이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우리 자신이 가진 정신의 능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복한 바보가 있고 다소 불행하지만 현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누가 더 나은 삶일까요? 행복한 바보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데도 그런 높은 수준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수준에 만족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자기 만족의 결여나 부족으로 인해 불만족을, 불행을 느끼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치러야 할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 불행하지만 현명한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의 삶이 더 나은 삶일까요? 아마도 후자의 삶이 전자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학과 철학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